안녕하세요. 술은 작품이다 심령보입니다. 오늘은 신화로서 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첫 이야기로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라 부르고 로마에서는 바쿠스라고 부르는 와인의 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와인은 처음에 원숭이가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원시인들이 포도가 자연적으로 떨어지면 웅덩이 돌틈 같은데 이렇게 고여서 썩고 있는데 좋은 냄새가 나네 하고 이제 그 주스를 마시면서 먹어봤더니 기분도 좋아 이렇게 해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많은 역사가들이 진정한 와인의 탄생을 고대 그루지아에서 기원전 6천년 전에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그루지아에서 페르시아로 전해졌다고 하고, 그루지아와 이 페르시아 사이에 이 넓은 지역이 와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도 품종인 비티스 비니페라의 원산지이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곳이 이 두 곳 근처였다고 하니까 특별한 인과관계가 좀 있다고 봐야죠. 이후 페르시아를 거쳐서 이집트로, 페니키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로 와인이 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와인은 아시아에서 출발해서 유럽으로 건너갔는데요. 특히 로마 시대에 포도나무 재배 방법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확산되게 됩니다. 이러한 와인의 전파 경로는 성경의 전파 경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기독교 문화가 중심이 되는 서양 문명의 역사에서 와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봐야 되겠죠. 다시 신화 이야기로 들어와 보면 고대 그리스 신화 속의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는 식물의 성장, 즉 풍요와 풍요에 따르는 술, 또 술에 따르는 황홀경을 대표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늘 따라다니는 것이 포도와 와인이고, 훗날 디오니소스를 이제 표현한 유명한 여러 그 미술 작품들에 보면 꼭 이렇게 머리에 포도 덩굴 장식을 하고 있고 얼굴은 이렇게 발그레하게 취한 채로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디오니소스는 그 신중의 신인 제우스와 인간 여자 그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결혼의 신이자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 여신이 질투가 유독 심했습니다. 제우스와 세멜라를 그대로 둘 수 없었겠죠. 그래서 헤라는 유모로 변장을 해갖고 세멜라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막 부추기죠. 지금 당신이 만나는 남자애가 누군지 신분을 정확히 알아봐라. 막 이렇게 부추기니까 세멜라는 또 귀가 얇았나 봐요. 헤라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제우스한테 막 쫄래쫄래 찾아가서 오빠 당신이 누군지 궁금해요. 꼭 말해주세요.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제우스가 막 망설입니다. 하지만 사랑 앞에 장사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녀가 막 재촉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편 제우스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세멜라에게 보여주면 세멜라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갑옷 중에 가장 가벼운 갑옷과 번개 가장 작은 걸 들고 신의 모습으로 그녀 앞에 찾아갑니다. 근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 빠밤. 인간인 세멜라는 그 제우스의 모습을 딱 보고 제우스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작은 번개를 살짝 맞으니까 새까맣게 타 죽고 맙니다. 세멜라의 죽음을 끌어안고 슬퍼하던 제우스는 그녀가 임신했단 거를 그때 알아차리게 되죠. 그래서 헤라가 알기 전에 재빨리 세멜라 뱃속에서 6달 된 아이를 꺼내서 자기 허벅지 속에 넣어서 10달을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는 두 번 디오, 태어난 자, 니소스를 합쳐갖고 디오니소스라고 이제 이름이 되게 되는데요. 올림푸스의 12신 중에 유일하게 반인 반신의 인물이 바로 디오니소스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태어난 디오니소스는 헤라를 피해 다니냐고 여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모인 이노의 손에 여자아이로 길러지게 됩니다. 어렵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또 제우스의 요청으로 전령의 신 에르메스가 픽업을 해갖고 요정들에게 맡겨지기도 합니다. 그때도 에르메스는 요정들에게 맡으면서 꼭 여자아이로 키워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오니소스를 표현한 미술 작품들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애매모호하게 중성적인 이미지로 이제 표현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깊은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던 15살의 디오니소스가 우연치 않게 포도가 담긴 함지박을 밟게 됩니다. 포도가 담긴 함지박을 밟으니까 묘한 향기가 나고
또 그걸 먹어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걸 디오니소스가 우연하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와인을 만드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와인을 이제 전파해서 이른바 찐팬들이 생기게 되죠. 디오니소스가 가는 곳마다 광란의 파티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신화와 실제 역사가 조금 이제 혼동이 되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신화들은 실제 역사적 사실을 일정 부분 좀 이제 변용을 해서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화와 실제가 좀 혼동이 있게 되는데, 당시의 그리스 평민들은 당시의 사회 체제에 따라서 귀족의 관습 아래 그냥 정해진 대로 살다가 가는 존재에 불과했는데, 이 디오니소스의 술의 힘, 즉 신앙을 통해서 이성을 잃고 신들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하층 계급을 중심으로 디오니소스의 광신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외국인, 노예는 물론 당시 남자들보다 천대를 받던 여자들에 의해서 널리 퍼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여자들을 바카 또는 마이나데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바카들이 신들린 상태에서 내뿜는 광기가 이제 공포와 경외감을 불러일으게 되고, 아마 현대 클럽의 모습이랑 좀 연상을 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바카들은 한번 술에 취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횃불을 켜고 뭐 산이나 숲을 배회하면서 마주치는 것들을 모두 찢어 죽였다고 합니다. 여성의 지위가 극도로 낮았던 그리스에서 이런 광기와 폭력 으로 무장한 여성 광신도들은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겠죠. 그러니까 당시 지배층들은 이거를 좀 완화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의 신앙을 그냥 탄압만 할 게 아니라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체제 내에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폴로 신전 옆에 디오니소스를 모시고 2년에 한 번씩 축제를 벌이는 형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광기 역시 맹목적인 것이 아닌 정상적인 노동으로 회귀하기 위한 잠깐의 질서 파괴, 즉 스트레스 해소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죠. 후세의 디오니소스의 여러 그림들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제 표범 위에 올라타고 삭감 모양의 손잡이가 담긴 덩굴 장식의 막대기를 손에 든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예술 작품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오니소스가 이제 현재에 미치는 영향, 그런 걸 보면 영어 이름 데니스는 디오니소스에서 파생된 남자 이름이고요. 와인을 아주 즐겼던 알렉산더 대왕 역시 스스로를 디오니소스라고 자처했고, 사람들은 디오니소스가 만든 포도주를 즐겨 마시며 축제를 열게 되는데, 이 축제가 바로 연극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디오니소스는 로마 신화에서 바쿠스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바쿠스 역시 그 포도나무 재배 방법과 와인 양조를 알린 공로로 오랫동안 로마의 문학가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이태리의 지역마다 이 바쿠스의 신화가 조금씩 변형이 좀 달라요. 뭐 캄파니아 지역은 좀 이렇고, 또 시실리 지역은 바쿠스를 다룬 모습이 좀 그렇고 조금씩 다르다고 하고, 바쿠스는 현재 우리들이 접하는 술에도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 이제 부르고뉴의 대표 와인인 루이자도라는 브랜드가 있죠. 지금 신세계 L&B가 수입하는 라벨에 크게 바쿠스의 얼굴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생각을 해보면 투다리와 함께 90년대 또 2000년대를 풍미했던 동네 호프집 체인 이름이 디오니스인데요. 이것도 아마 디오니소스에서 왔다고 봐야 되겠죠. 와인의 신인 디오니소스 편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편에는 맥주의 신화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치어스!